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토요일에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해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협상 사실 자체를 부인해왔던 이란의 입장도 바뀌었는데요. 연기됐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도 전격 확정되면서 휴전이 급물살을 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먼저 장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토요일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스라엘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이스라엘의 관리들이 비공개 회의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선언 시나리오를 전제로 이에 대비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 요구한 15개 조건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휴전 발표가 있을 것으로 이스라엘 정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 CNN 역시 미국 정부가 이번 주말 파키스탄에서 전쟁 종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물밑에서 주선하고 있다고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그동안 협상 자체를 부인해온 이란도 입장을 일부 바꿨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제3자를 매개로 미국과 간접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مذاکره هم تا الان انجام نشد که طرف آمریکایی شروع کرده به ارسال پیام‌های مختلف از طریق واسطه‌های مختلف. 이번 토요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최후 통첩 시한 직전 제시한 5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과도 맞물립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에 전념해야 된다며 미뤘던 미중 정상회담 일정이 5월 14일로 확정되면서 전쟁이 곧 중단될 수 있다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Again, as I've said, we've always estimated approximately 4 to 6 weeks, so you could do the math on that. 이스라엘 정부가 파악한 휴전 선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 이제 이틀 뒤면 알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휴전 선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스라엘이 대이란 공습 강도를 최고 수위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지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8일 휴전 발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이스라엘은 다급해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곧바로 안보 회의를 소집했고 이란에 대한 공격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전 선언 전에 이란에 치명타를 입히기 위해 핵심 타격 목표물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하는 작전 계획도 수립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48시간 안에 이란의 무기 제조 시설과 산업 시설을 집중 파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도 나왔습니다. חיסלנו עוד 2 מדעני גרעין והיד עוד נטויה. אנחנו נשמור על האינטרסים החיוניים שלנו בכל מצב. 이란의 미사일 위협 제거 등 자신들의 3가지 전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 보고 막판 속도를 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방위군은 이란 테헤란과 호르무즈 해협 연안의 군 무기 생산 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이스파한 북부에 있는 이란의 잠수함 개발센터도 같은 날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일간 공격을 멈추고 협상에 임하자는 미국과 배치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현지 언론도 악랄하고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정권과 협상하고 그 정권의 유지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트럼프는 협상을 공격 시작 전 기만책으로 활용해왔다며 이번 발표도 확전에 앞선 기만 전술일 수 있다는 보도 역시 나왔습니다. 휴전 선언이 실제 전쟁의 끝을 의미할지 더 큰 충돌의 도화선이 될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그런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전쟁의 배후로 지목되는 인물이죠.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전쟁을 일으킨 뒤 미국이 빠져나오려고 할 때마다 네타냐후가 발목을 잡는 듯한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이 배경엔 자신에 대한 재판을 막아보겠다는 네타냐후의 의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사기, 뇌물, 배임 등의 혐의로 2019년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판결이 나오면 최대 10년형의 피선거권도 박탈될 수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란을 공습하면서 그는 예정된 3일 동안의 법원 증언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작년 3월에도 합의를 파기하고 가자 지구를 침공했을 때도 그의 재판은 중단됐습니다. 네타냐후는 이번 전쟁의 배후로 지목됩니다. Who is in charge of our policy in the Middle East? The Israelis drove the decision to take this action.
전쟁 직전 회담에서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은 이란의 상당한 양보로 성과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이스라엘은 미국과 함께 기습 폭격에 나서며 협상을 전쟁으로 뒤바꿨습니다. 외교관 등 중동 지역 관계자들은 네타냐후를 종전의 잠재적 방해 세력으로 지목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 중단을 선언한 직후에도 네타냐후는 경계심부터 드러내더니 이스라엘은 곧바로 폭격을 시작했습니다. CNN은 미국이 휴전할 준비가 됐지만 네타냐후가 밀어붙였다는 주장을 이란 측 고위 관리가 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네타냐후의 재판은 재개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의회는 해산되고 조기 총선을 통해 새 내각이 구성돼 그의 정치 생명부터 위기에 처합니다. 네타냐후는 전쟁이 생존을 위한 최선임을 알고 있고 그 결과 이란과 주변 지역이 재앙을 입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진단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미국이 협상을 얘기하면서도 동시에 지상군 투입으로 압박하는 상황이다 보니 이란도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미군이 장악하려 한다는 하르그 섬 일대를 요새화하고 거대한 지뢰밭과 같이 만들며 방어전을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상군 투입 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불가피할 거란 우려가 큽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오가는 하르그 섬. 미국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풀도록 압박하기 위해 이곳을 장악하는 군사 옵션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본토와 오키나와에서 각각 출발한 미 해군 상륙 강습 전단은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중동 바다에 도착하고 최정예 병력 82 공수사단 2천여 명도 출동 준비를 갖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도 이곳을 거대한 요새로 만들며 만반의 대비에 나선 걸로 전해집니다. CNN은 이란이 최근 몇 주 동안 하르그 섬에 병력을 증강하고 방공체계를 보강하며 지뢰와 각종 함정을 설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륙 강습함이 접근할 것에 대비해 각종 지대함 미사일을 전진 배치시켜 방공망을 촘촘히 쌓아뒀고 미 해병대 상륙에 맞서 지뢰도 매설했다는 겁니다. 이란은 주변국들에게 외교적인 공세 수위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라크, 쿠웨이트, UAE, 카타르, 터키, 바레인 등 주변국들에게 미국의 영공, 영토, 기지를 내주면 적대 행위로 간주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거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미국 중부사령부는 이미 이번 달 중순 하르그 섬을 공습해 미사일 저장 벙커 등 9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하르그 섬이 다층 방어 체계를 갖춘 데다 이란 본토와 가까워 미사일과 드론 공격 등으로 인명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This war is not going to end until the Iranians say it's going to end. 지상군 전투가 현실이 될 경우 미군과 이란의 막대한 인명 피해와 함께 장기화되는 전쟁은 어디까지 번져나갈지 가늠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MBC 뉴스 변인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강력히 공격하겠다는 미국이지만 막상 미국 정치권에선 여야를 불문하고 지상군 투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미국인 60% 이상이 지상군 투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오는데요. 로스앤젤레스 신재용 특파원입니다. 지상전 가능성에 대한 미의회의 분위기는 싸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반인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지상군 투입은 선을 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원 군사위 소속 낸시 메이스 의원은 국가안보팀의 비공개 브리핑 직후 지상군 파병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I'll be voting against the funding if we're putting troops on the ground. I'm not going to fund that. Okay. Yeah, no U.S. troops. 지상군 투입은 중동의 늪에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거라는 불안감이 공화당 내에 팽배합니다.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데다 장기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이 미국 경제를 더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I would not support troops going into Iran, period. No ifs, ands, or buts. 트럼프의 단독 군사행동을 강하게 비판해온 민주당은 더 강경합니다. 한국계 앤디 김 상원의원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에 파병 압박을 넣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특히 지상군 투입은 최악의 수가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This will go down as probably one of his worst and most dangerous decisions of his presidency.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10명 중 6명이 지상군 투입에 반대했습니다. 찬성 의견은 고작 12%에 불과해 민심은 이미 등을 돌린 상태입니다.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의회와 여론의 반발은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단기 승리를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점점 더 고립돼 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신재웅입니다. 15가지 항목의 협상안을 제시했다는 미국에 맞서 이란은 5가지 조건을 역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을 인정하고 전쟁 피해를 배상하라는 내용으로 전해지는데요. 본격 협상을 앞두고 양측이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인지 일단은 가장 강경한 태도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입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15개 협상안을 제시했을 때 이란은 대화할 뜻도 진행 중인 협상도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مذاکره هم تا الان انجام نشد. من با ضرس قاطع عرض میکنم. هیچ مذاکره و گفتگویی با طرف آمریکایی نبود. 국영 매체가 밝힌 이란의 5가지 요구안은 분명하고 강경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을 요구한 미국과는 정반대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주권을 국제적으로 인정해달라며 약속을 지키기 위한 보증까지 요구했습니다. 호르무즈를 풀라는 미국에게 도리어 해협 통제의 합법성을 보장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선박에 30억 원 수준의 통행료를 법으로 못 박을 거란 외신 보도까지 나오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통해 사실상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이란의 속내가 부각됐습니다. 핵 문제에 대한 입장도 견고합니다. 미국은 핵 능력 해체, 핵 포기에 더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까지 요구하며 사실상 무장 해제를 요구했지만 이란은 핵 관련 내용은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침략과 암살을 중단하고 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면서 중동 전역의 모든 저항 조직에 대한 공격을 완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란 동맹 세력 저항의 축을 그대로 보전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잃지 않겠다는 뜻도 밝힌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란은 전쟁 피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천 개 민간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명확하게 정해진 배상금을 지급하란 것입니다. 이는 미국에게 순순히 패전을 인정하라는 것이어서 양측이 입장을 좁히기는 매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선박에 우리 돈으로 수십억 원씩 통행료를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부근 오만에 이덕영 특파원 연결합니다. 자, 이덕영 특파원, 이란이 아예 법까지 만들면서 통행료를 받으려 한다고요? 네, 통행료 부과가 시간 문제로 보입니다. 어제 일부 상선에 임의적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걸 아예 법으로 못 박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명 테헤란 톨게이트 전략이라고 불리고 있는데요. 이란 매체는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통행료 징수를 규정한 법안 초안을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최종안이 나올 예정이라고 전해지는데요. 통항 한 건당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0억 원을 책정했다고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으로부터 받았다고 했던 큰 선물이 미국이나 이스라엘과 관련 없는 유조선을 통과시켜주는 거란 보도도 있었는데요. 전쟁 전엔 일상이었던 일을 선물로 포장할 만큼 호르무즈 통제권을 이란이 쥐고 있다는 걸 미국 스스로도 인정한 셈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 통과한 선박들을 통해 이란과의 협의 과정이 조금씩 알려지고 있는데요. 혁명수비대와 연계된 중개업체, 승무원 정보와 목적지 등 서류를 제출하면 이란 지역 군사령부의 심사를 거치게 되고 승인이 떨어지면 군선박의 호위 아래 안전하게 이동한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선박은 중국 위안화로 돈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의 영해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통행료를 받겠다. 자, 그런데 또 이게 끝이 아니죠? 네, 이란은 한 발 더 나아가 홍해의 관문까지 통제할 생각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홍해의 맨 아래엔 바브알 만데브란 호르무즈 같은 좁은 해협이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국제 물류 수송의 핵심 바닷길인데요. 이 해협을 사이에 두고 예멘과 지부티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예멘은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 후티 반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의 원격 통제가 가능할 거라 보는 겁니다. 이 해협으로 해상 원유 물동량의 약 10%가 지난다고 알려져 있어 호르무즈에 이어 이곳까지 통제되면 세계 경제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실제로 여기서 충돌
충돌이 벌어지면 전쟁에서 한 발 물러서 있던 유럽과의 충돌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오만 무스카트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가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며 협의가 있다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의 이익과 관련돼선 안 된다는 조건을 달았는데 이란이 전쟁의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미국의 군사작전에 동참하지 말라고 압박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구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안쪽엔 현재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78명의 발이 묶여 있습니다. 3주 만에 다시 기자회견을 자청한 주한 이란 대사는 한국은 적대국이 아니라며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مواردی میتونه در واقع مخاطره آمیز باشه که بدون هماهنگی نیروهای مسلح ما بخوان از تنگه عبور بکنن. 반면 미국과 이스라엘 기업을 차단하는 건 이란의 방어권이라면서 미국과 거래하는 한국 선박의 통행은 제한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مورد کنترل و تحریم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قرار خواهد گرفت. 결국 사전에 협의만 되면 언제든 통과 가능하다는 건 외교적 수사일 뿐 일단 불가 방침을 분명히 한 겁니다. 또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통행금지 국가 명단에 대해선 들어본 적 없고 인정하지도 않는다면서도 호르무즈 해협은 이제 전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향후에도 선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인한 침공 피해자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해협 봉쇄로 인한 국제사회의 고립은 최대한 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를 향해 선박 명단과 선박에 대한 정보를 공식 요청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즉각 통행 관련 협의는 없었다며 맥락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박하고 있는 우리 배에 인도적인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에 그런 안전 조치에 관해서 이란 측이 좀 신경을 써달라 하는. 미국이 군사작전 동참을 거듭 압박하는 만큼 국제사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는 미국 이란 간 협상 동향, 또 국제사회 논의 등이 복합되어 있는 문제라며 다만 아직까지 한국 선박 등의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우리 정부가 프랑스 측 요청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다국적군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의는 조만간 화상으로 열릴 예정이며 우리 측은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해당 회의가 호르무즈 문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과는 무관하며 방어적 성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당초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2주마다 국제 시세를 반영하기로 했는데요. 2주가 지나 오늘 새 기준 가격이 발표됐는데 휘발유, 경유 모두 리터당 210원씩 뛰었습니다. 1,800원대에 안착했던 주유소 기름값이 순식간에 다시 2,000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주유소. 휘발유는 리터당 1,890원, 경유는 1,840원. 2주 전 석유 최고 가격제가 시행되기 전보다 각각 80원, 100원 떨어졌습니다. 다른 데보다 막 1,900원 막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나마 여기는 좀 착한 가격인 것 같아서. 미국 이란 전쟁으로 리터당 평균 1,900원까지 치솟았던 전국 기름값은 가격 상한 지 2주 동안 평균 5% 내외로 떨어지면서 다소 진정된 모습입니다. 전국 평균 휘발유와 경유값은 모두 리터당 1,800원대로 최고 가격제 시행 전보다 적지 않게 싸졌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바뀔 새 최고 가격 기준입니다. 정부는 당초 국제유가 변동을 반영해 주유소 공급 가격을 2주마다 바꾸기로 했고 내일 0시부터 적용될 새 공급 가격을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으로 2주 만에 각각 210원 이상 대폭 올렸습니다. 정부는 동시에 기름에 부과되는 유류세도 휘발유 리터당 65원, 경유는 87원 내렸는데 이 인하분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유가를 반영하면 휘발유는 400원, 경유는 700원 올려야 하지만 국민 경제 영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대한 눌렀다는 겁니다. 어차피 유가가 오르면 올릴 수밖에 없어요.
주유소마다 마진을 더 붙이면 당장 리터당 2,000원대까지 기름값의 급격한 상승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름값 한 달에 얼마나 쓰세요? 30만 원 엄청 큰 거죠. 빨리 안전됐으면 좋겠다. 최고 가격제는 자동차용 기름값과 실내 등유에만 적용돼 선박용 경유값은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어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번 고시된 최고 가격부터 선박용 경유에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이렇게 선박용 경유도 2차 최고 가격제의 적용 대상이 됐습니다. 일단은 한숨 돌렸다고 해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농어촌의 걱정이 크다고 하는데요. 김민형 기자가 직접 농어민들을 만났습니다. 전남 여수 국동항. 9톤 멸치잡이 어선이 물살을 가르며 나아갑니다. 면세유인데도 하루 기름값으로만 100만 원씩 나갑니다. 드럼당 17만 6천 원. 다음 달엔 유가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2배가 오를 예정이었습니다. 어민들 피 같은 것이 기름이죠. 이게 아니면 움직일 수도 없고. 다행히 이번에 2차 최고 가격제가 적용돼 한숨 돌렸지만 걱정이 끝난 건 아닙니다. 최고 가격제를 적용해도 드럼당 27만 원. 지금보다 50% 넘게 더 오릅니다. 지금 17만 7천 원이거든요. 그래도 힘든데 장기화가 돼서 6개월이나 1년씩 가버리면은 어민들은 다 서야 돼요. 한 번 나갈 때 8, 9일씩 조업하며 기름값으로 몇 천만 원씩 쓰는 근해 어선들 걱정은 더 큽니다. 현재는 한 2천만 원 정도. 인상해 부르면은 한 3천만 원 정도 내불죠. 농민들도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딸기 농장은 등유값 때문에 최근 보름간 난방을 최소화했습니다. 따뜻해야 딸기가 잘 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한 2주 버텼습니다. 기름 안 됐습니다. 예, 기름이 올라가지고. 여기에 나프타 품귀 사태까지 겹쳐 비닐하우스 비닐 가격도 이미 10% 뛰었습니다. 그나마 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 노지에서 이제 고추를 심거나 감자를 심거나 이런 모든 근데 다 비닐이 다 씌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양인데. 당장 다음 달부터 트랙터 같은 농기계로 논밭을 갈기 시작하고 5월부터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면 비료도 써야 합니다. 농민들은 비용 상승에 농산물 가격마저 오를까 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정부는 지금 우리 경제를 전시 상황으로 규정하고 국민들에게 에너지 절약을 당부했습니다. 유류세를 낮추고 최고 가격을 도입한다고 해서 기름을 막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보도에 이준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위기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전방위적인 물가 억제에 나섰지만 정부가 가격 부담을 덜어줬다고 국민들이 예전처럼 소비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과도한 에너지 낭비 또는 절감을 하지 않는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어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전기 사용이나 이런 점에 있어서 좀 절감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당장 LNG 발전 급증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전기 사용 자제 캠페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공공부문과 대기업 등의 시차 출퇴근제를 활성화하고 자동차 오부제가 민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할인 등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비닐 대란 우려까지 불러온 나프타 수급 안정을 위한 수출 통제 조치도 시행됩니다. 또 최근 가격이 급등한 요소수는 매점 매석 금지 대상에 포함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어렵게 살린 경제 회복의 불씨가 자칫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경제 전시 상황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민생물가 관리도 강화합니다. 전기와 가스 요금은 물론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을 일단 상반기까지는 동결하고 농산물부터 택배 이용료, 자장면과 치킨 등 외식 서비스까지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가격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OECD는 중동 전쟁 여파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작년 12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은 1.7%로 수정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2.7%로 전망해 작년 12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올렸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석유 비축 기지를 찾아 에너지 안보 상황을 직접 점검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비축유 방출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김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원유 1,100만 배럴이 저장된 한국석유공사 서산 비축기지. 현장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날아온 풍등에 원유가 불타버린 고양 저유소 화재를 언급했습니다. 갈수록 원유가 귀해지는 지금 비축기지의 안전이 어느 때보다 절박하다는 겁니다. 이런데 예를 들어 풍등이 떨어지면 불이 나는 거예요? 떨어졌다고 해서 그 불이 난다는 게 그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정도로 취약한 거예요. 정유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선 정부와 민간을 가릴 것 없이 원유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대한 원유를 확보하고 또 소비를 좀 줄여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필요한 문제 해결점들이 있으면 호르무즈 해협에 배들이 묶인 지 한 달 가까이 되면서 비축 원유 방출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정부의 비축유는 약 1억 배럴, 민간 비축분 약 9천만 배럴까지 합치면 원유 수입이 당장 끊겨도 7개월 정도를 버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국제에너지기구와 합의한 2,246만 배럴을 먼저 시장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4년 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당시보다 약 2배 많은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가 방출 시기와 배분 비율 등을 놓고 국내 정유사들과 협의 중인 만큼 비축유가 실제로 수혈되는 시기는 4월 중순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비축유를 풀어 급한 불을 끄더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한 고유가 위기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0%에 육박하면서 취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지표조사 NBS가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오른 69%로 나타났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현 정부 출범 뒤 최고치인 46%를 기록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직전 조사보다 1%포인트 오른 18%를 기록했습니다. 지난주 미일 정상회담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가져올 유일한 인물이라 칭송한 발언을 두고 지나친 아첨 외교라는 논란이 일었죠. 다카이치 총리가 밤새 고민했었다며 왜 이런 발언까지 하게 됐는지를 설명했는데요. 도쿄 신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내내 좋은 분위기를 만들려 애쓰며 트럼프를 상대했던 다카이치 총리. 世界中に平和と繁栄をもたらせるのはドナルドだけだと思っています。 이 발언을 두고 막무가내 트럼프와 회담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와 과도한 찬사이자 지나친 저자세다, 아첨 외교다라는 비판이 엇갈렸습니다. 개인적 친분을 강조했던 아베 전 총리보다 더 노골적이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는 국회에 나와 다양한 평가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도 이 발언은 밤새 고민한 결과물이라고 해명하듯 말했습니다. 当日ですね、渡米する飛行機の中で徹夜で考えました。冒頭何を申し上げるかと。 그러면서 사태 해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 달려 있고 이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고자 한 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선제 공격의 합법성이나 군함 파견 문제에 관한 입장에 대해선 방미전과 다름없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専門家や国際社会のさまざまな議論も踏まえる必要がありまして、確定的な評価を行うというのは、かなり困難です。 트럼프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를 통해 실제 부담은 피하겠다는 계산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 끌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결국 일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트럼프의 압박에 응할 걸로 보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가능성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3%대 하락했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새로운 인공지능 알고리즘 때문이었는데요. 메모리 사용량이 획기적으로 줄 거란 예상이 나오면서 반도체주가 급락했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삼성전자가 4.7%, SK하이닉스가 6% 넘게 급락하면서 코스피는 5,400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구글이 공개한 AI 압축 알고리즘 터보퀀트 때문이었습니다.
AI는 대화를 기억하고 답변하기 위해 메모리를 사용하는데 압축을 통해 메모리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구글은 터보 퀀트가 AI 추론의 효율을 6배 이상 높일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터진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저는 좀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왜 이 주가가 일희일비하는지는 전 이해가 안 가요. 하지만 한국뿐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 등 글로벌 반도체 주식에는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AI 발전으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늘 거란 전망에 그동안 주가가 폭등한 만큼 시장은 부정적인 뉴스에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작년 중국의 AI 딥시크가 등장하고 엔비디아의 주가가 폭락했던 것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딥시크 이후 AI 시장의 파이 자체가 더 커진 것처럼 터보 퀀트가 적용되면 오히려 AI가 활성화되고 관련 시장이 더 커질 거라며 투자자들이 과잉 반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절감한 비용이 재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결국 그 메모리 수요는 늘어나는 방향으로 간다고 봅니다. 전쟁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증시에는 일단 관망하는 분위기가 번지고 있습니다. 또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넘나들 정도로 너무 올라 외국인들이 주식을 계속 매도하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불과 얼마 전 윤석열과의 절연을 선언했던 국민의힘이 보름여 만에 잠시 숨겨왔던 윤 어게인 본색을 다시 드러내는 모양새입니다. 당 지도부에서 부정선거론을 또 거론하고 윤석열 무죄를 주장하며 서부지법 폭동을 두둔했던 인사가 기용되고 장애인 비하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친윤 강경파는 대변인에 재임명됐는데요. 이문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룸살롱 종업원 폭행 등 가진 논란으로 한동안 방송 활동을 중단했던 이혁재 씨. 이후 보수 유튜버로 전향해 탄핵 반대와 부정선거론을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 가치관 기준으로는 무죄야.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윤석열과 이제 단절을 해야 된다. 내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 씨는 국민의힘 청년 오디션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오늘 최선을 다해서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향한 비판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겠습니다. 윤 어게인 세력이 대거 지원해 청년 오디션이 윤 어게인 경선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서부지법 폭동 사태를 민주화 운동으로 묘사했던 친윤 방송인을 심사위원회에 앉힌 겁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인적 쇄신 대상으로 꼽혔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을 재임명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탄핵 표결에 찬성했던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향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라는 막말을 하는 등 대표적인 친윤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심지어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선 비상계엄 선포의 트리거였던 부정선거론이 공식적으로 언급됐습니다. 왜 금기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 TF 등 공정선거 TF 등 제도에 허점이 있다면 개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선거를 앞두고 나온 절윤 결의문은 2주 만에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당장 당내에선 행동 없는 절윤 결의문은 의미 없다. 지도부가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고 더불어민주당도 겉으론 청년과 쇄신을 외치고 뒤론 부적격자들을 요직에 앉혀 국민을 무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도부의 실제 말과 행동은 윤 어게인에 밀착하고 있지만 유권자들 앞에선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윤 어게인 색채를 숨기려고 애쓰는 모습입니다. 당을 상징하는 빨간 옷 대신 흰 옷을 입은 채 선거운동을 하고 당 로고와 당명을 축소하고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도 거부하고 있는데요. 보도에 공태현 기자입니다. 대구시장 출마에 나선 추경호 의원. 선거운동을 시작하면서 흰색 계열 점퍼를 입는 모습이 수차례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까지 지냈지만 당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멀리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도의원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습니다. 기호 2번과 후보자 이름은 크게 표시하고 당 로고와 당명은 작게 줄였습니다. 점퍼만 흰색으로 바꾼 게 아닙니다. 서울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한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친윤 장동혁 대표가 이번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란 판단 때문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원 유세를 요청하는 것이 서울시민 눈높이에 맞을지
노선형 정치인이 되어 있고 이번 선거는 철저하게 서울적 사고에서 수도권에서는 예수님이 나와도 안 될 판이라며 지도부 책임론을 지적한 배현진 의원도 장 대표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서울의 모든 지역에는 장동혁 대표가 오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 또한 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당과 거리를 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총선 당시 수도권 선거에서 흰색 점퍼가 등장했고 박근혜 탄핵 직후 열린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후보들은 당명과 당색을 숨기며 유세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발표된 전국지표조사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 한 달 넘게 1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후보자들의 거리두기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공태현입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가장 뜨겁고 공천을 두고 논란도 많은 지역이 바로 대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정청래 대표가 오늘 출마를 직접 설득하겠다며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났는데 김 전 총리는 다음 주 초에 최종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윤어게인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당의 결정에 저항 중인 주호영 의원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마를 요청한 사람과 요청을 받은 사람,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웃으며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구시장 출마를 공개 요청했던 정 대표는 김 전 총리가 필승카드임을 강조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대구 선거를 이길 필승카드는 우리 김부겸 총리님밖에 안 계시다. 그래서 계속 선거 초려를 했고 더 피하기 힘들겠다 싶어 나왔다는 김 전 총리는 대구 유권자에게 제시할 내용을 당과 논의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님한테 대구 발전 또 대구 경북의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런 당당한 당의 의지를 확인하고 어떤 말씀을 드리는 것도 옳겠다 싶어서 결정에 앞서 보수정당의 텃밭이었던 대구가 정부 여당으로부터 소외받지 않을 거라 먼저 확인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오는 30일 출마 여부를 밝히기로 했는데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총리님은 공공재거든요. 다른 이야기를 많이 못하게 대못을 받으시길. 이렇게 당대표까지 나서 공을 들이는 것. 대구에서 한 차례 배지를 달았던 김 전 총리가 다시 대구에서 돌풍을 일으키면 지방선거 전체 판도에 긍정적이라 보기 때문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국회 부의장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잘못된 공천을 바로잡는 것은 이번 승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주 부의장은 모든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길을 건너려던 아버지와 딸을 들이받고 달아나다가 경찰과 시민의 추격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뺑소니를 치고 차에서 내려서도 도망치다 숨다를 반복한 끝에 체포된 이 남성. 알고 보니 미성년자 상대 범죄 혐의로 수배까지 된 상태였습니다. 김흥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저녁 경기 시흥시의 한 이면도로 한 50대 남성이 분홍색 옷을 입은 8살 딸의 손을 잡고 길을 건너려던 순간 검은색 승용차가 달려오더니 분열을 치고 맙니다. 쓰러진 딸을 아버지가 일으켜 세우는 사이 사고 차량은 잠시 멈추는 듯합니다. 그런데 잠시 뒤 운전자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다시 속도를 내며 달아납니다. 붐비는 상점가에서 보는 눈이 수두룩한데도 뺑소니를 친 겁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달아난 운전자를 찾으려고 주변을 뒤지다 수상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과 눈이 마주치자 종종 걸음을 치다 갑자기 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곧이어 남성은 인근 주유소 쪽으로 전력 질주하고 그 뒤를 시민과 경찰관이 잇따라 쫓아갑니다. 골목을 돌아서서 주유소 뒤쪽으로 저기 보시면 건물 뒤쪽에 숨어 있는 거를 확인을 하고 경찰을 크게 불러서 주유소 뒤편으로 숨어 들어온 남성은 이곳 철제 계단 아래에 숨어 있다가 남성을 쫓아온 버스 기사에게 발견돼 붙잡혔습니다. 붙잡힌 20대 남성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원조회 결과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수백 가지 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혐의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 강력범죄를 포함해 5건이나 됐습니다. 경찰은 붙잡은 수배자를 검찰에 넘기고 음주 뺑소니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흥준입니다. 제지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5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공장에선 3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별다른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효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계 옆에서 파지를 정리하는 작업자들. 막대를 이용해 투입구로 밀어 넣어보지만 쉽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작업자가 발로 눌러 밀어 넣는 순간 순식간에 뚫린 구멍, 개구부 사이로 빠집니다. 3년 전 제지 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당시 영상입니다. 다행히 옆에 있던 동료가 급히 끌어내 작동 중이던 팟의 설비로까지 추락하는 걸 막을 수 있었습니다. 완전히 비슷한 사고가 한 번 있었거든요. 정말 운이 좋아서 옆에 있던 근로자가 끄집낼 수 있던 상황이었고. 이틀 전 같은 공장에서 30대 근로자가 5m 아래로 추락했던 사고와 같은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겁니다. 하지만 3년 전에도 공장에서는 별다른 안전조치가 없었고 지난해 다른 제지회사에서 사망사고가 난 뒤에야 경보음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한 소리 터지고 나서 제지 쪽으로 해서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다 순찰이 돌았었단 말이에요. 당시에 이제 우리는 이러한 조치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주기 식이지 실질적으로 작업대에 안전고리를 착용하도록 하고 개구부가 열려 있을 경우 경광등과 경보음이 켜지도록 한 건데 직원들은 이번 사고 때도 경광등과 경보음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평소 안전고리를 착용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 관리자들도 지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 점검해서 개구부와 관련한 법 위반 사항을 지적받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전유정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항의의 의미로 머리를 짧게 잘랐고 지지자들도 동조 삭발 시위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삭발을 했던 한 노인이 알고 보니 무료 이발을 해준 데서 따라갔다가 엉겁결에 삭발을 당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김은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 배제에 항의하며 머리를 짧게 자릅니다. 도대체가 왜 이 당이 충청북도의 도지사만 찍어서 공천 배제를 당일 충북도청 앞 노인들이 모여 단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김 지사의 뜻에 동조해 함께 삭발하겠다는 겁니다. 한 명이 머리를 깎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손뼉을 치며 노래까지 부릅니다. 함께서 좋아 일하는 밥터. 이들은 김 지사가 만든 노인 일자리 사업인 일하는 밥터 참가자들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시위에 참가해 머리를 삭발한 80대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자진 삭발이 아니고 삭발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밑에만 이렇게 길게만 내걸려면 이거만 깎아줘야더니 그냥 쭉 올리더라고. 그래가지고 공원에서 하던 무료 이발인 줄 알고 따라갔다가 엉겁결에 삭발식에 동원된 겁니다. 무료 이발이라고 데려간 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하는 동료였습니다. 난 머리를 봤더니 뭐 잘 깎아준다더니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잘 깎을 줄 알았지. 여기 먼저 깎을 때도 뭐 앉을 때도 깎으니까 나는 그렇게 깎을 줄 알았지. 노인은 김 지사의 공천 배제 등 정치적 상황은 잘 몰랐습니다. 여기만 깎는 자들이 여기를 다 깎아서 꼴다 깎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이게 뭐에 대해서 뭐를 깎은 건지 뭐에 대해서 깎은 건지 모르지. 삭발 시위를 주도한 노인 일자리 사업 단장은 삭발은 자진해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 혼자 깎으러 갔더니만 오시더라고 전부 자발적으로 자기 깎아달라고 왔더라니까 그 양반들이. 노인을 삭발식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영환 지사 측은 지지자들의 자발적 참여일 뿐 직접 관여한 것이 없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김동환이 당초 4명이 아닌 6명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범행 전 피해자들의 동선을 모조리 꿰뚫고 있었던 건 항공사 동료의 계정을 통해 운항 정보를 미리 파악했기 때문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승엽 기자입니다. 항공사 기장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동환은 검찰 송치 과정에서도
피해자들에게 폭언을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때문에 살인해도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현재 악랄한 기득권이 한 인생을 개인의 인생을 파멸시켜도 된다는 그 휴버리스가 미친 네머시스 천벌을 받은 것은.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범행 대상은 6명이었습니다. 기장 4명을 살해한 뒤 추가로 기장 2명을 더 살해하려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비행평가 불합격과 조종자격 상실 보상금 문제를 범행 이유로 언급했지만 피해자들은 김 씨 평가에 직접 관여하지도 않았고 살인으로 이어질 만한 갈등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저기요. 유가족이 저한테 하고 싶은 말 없습니까? 본인 신상 공개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공개하십시오. 제 과거까지 다 들추고. 특히 범행 전 김 씨가 기장들의 동선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은 회사 내부망에 접속해 운항 정보 등을 미리 파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용된 회사 계정은 김 씨의 전 동료 직원의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동료 계정을 취득한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엽입니다.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텔레그램 마약왕 박광열이 어제 9년여 만에 국내로 압송됐는데요. 박광열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마약 유통 혐의 전반을 인정했지만 불리한 내용에는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영상입니다. 필리핀에서 수감 중이던 박광열이 수갑을 풀고 우리 국적기에 탑승하자 바로 체포됩니다. 이번에는 한국 쪽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공권력에 대놓고 불평을 늘어놓은 겁니다. 박광열은 필리핀에서도 2차례 탈옥을 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쐬며 휴대전화 써가며 필리핀에서 호화 교도소 생활을 해왔습니다. 박광열 압송 첫날 조사는 밤 9시까지 10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일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등은 기억나지 않는다며 버텼지만 대부분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필로폰, 엑스터시, 케타민 등 각종 마약 30억 원어치를 국내에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24년 6월 필리핀에 있는 공범을 시켜 커피 봉투에 담는 수법으로 필로폰 1.5kg을 인천으로 들여오겠습니다. 한 달 뒤에는 남아공에서 필로폰 3.1kg을 캐리어에 넣어 경남 김해를 통해 밀수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2019년 11월부터 2020년까지 서울과 부산 일대에서 마약 판매를 지시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미 붙잡힌 공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만 이 정도입니다. 경찰은 공범 230여 명 중 42명을 구속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체포 당시 압수한 휴대전화 2대를 디지털 포렌식해 마약 공급원을 추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유통 경로가 드러나면 범죄 수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광열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내일 진행됩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배달앱 업체가 식당이 노출되는 거리를 일부러 줄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 제한 때문에 영업 중인 식당인데도 소비자에게는 준비 중으로 나와서 주문을 못하게 되는 건데요. 업주들은 이 사실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실태를 이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종시의 한 중국집. 점심 장사가 한창입니다. 배달의 민족 배달 주문도 계속 들어옵니다. 그러다 주문이 뚝 끊깁니다. 업주는 최근 배달의 민족 앱을 확인하고 이유를 알았습니다. 손님들한테 중국집이 준비 중이라고 나오는 겁니다. 준비 중으로 뜨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은 즉 저희가 영업을 안 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정말 그런지 중국집과 직선거리로 400m쯤 떨어진 아파트로 가서 배민 앱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주문을 하려 해보니 이렇게 준비 중이라고만 나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는 오후 2시 1분에야 문을 연다고 돼 있습니다. 손님이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장사를 하시네요? 문 닫은 줄 아셨다고. 저녁 시간 배민 앱에 준비 중이라고 나온 경기 성남의 한 식당에도 전화해봤습니다. 지금 영업 중이세요? 네, 영업하고 있는데요. 영업 중인데 준비 중으로 둔갑하는 일 한둘이 아닌 겁니다. 준비 중으로 나와 있길래. 저희가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된 걸까요? 업주들은 반경 4km까지 가게가 노출되도록 배달의 민족과 계약했습니다. 다만 주문 폭주, 악천 후, 교통마비 등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울 경우
노출 범위를 한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배민이 이를 근거로 준비 중이라고 해놓고 주문 자체를 막아버린 겁니다. 들어갈 때마다 그 가게가 영업 준비 중이라고 뜨면 누가 그 가게를 시켜먹고 싶겠어요. 하지만 배민은 왜 거리 제한을 한 건지 업주에게 구체적인 사유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거리 제한 사실 자체를 알려주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알려주지도 않고 사장들이 일일이 지역마다 키로수 정해가지고 찾아봐야 되고. 배민 측은 배달기사 부족을 가장 큰 이유로 듭니다. 거리 제한은 기사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고객 불편과 배달 취소 등 점주 피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경쟁업체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사유는 복합적이라 하나를 특정해 공지하기 쉽지 않고 제한 사실은 반경 1km까지 좁히면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업주들은 배달기사 수급 실패의 책임을 식당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반클리프 목걸이 청탁의 당사자인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김건희 씨와 법정에서 대면했습니다. 이 회장은 처음엔 보험 성격으로 목걸이를 건넸다면서 귀금속을 받은 김 씨가 먼저 도와줄 일이 없냐고 물었고 선물을 사양한 기억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김건희 씨의 이른바 매간매직옥 2차 공판. 청탁을 목적으로 김 씨에게 모두 1억 원 상당의 귀금속을 건넨 혐의를 받는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미 특검의 공소 사실을 인정한 이 회장은 2022년 3월 5천만 원대 반클리프 목걸이를 일종의 보험 성격으로 건넸다고 증언했습니다. 취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의 친분을 확실히 하기 위한 선물이었다는 겁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만나 영부인 격에 맞는 선물을 해야겠다고 운을 띄웠더니 김 씨가 액세서리가 없다고 답했고 이에 준비해온 목걸이를 건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천만 원대 브로치를 건넨 한 달 뒤 식사 자리에선 김 씨가 먼저 뭐 도와드릴 일이 없냐고 되물었고 이때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일하고 있던 사위 박성근 전 검사 이야기를 꺼내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목걸이도 당선 축하 선물일 뿐이었다는 입장을 보여온 김건희 씨 측은 김 씨가 귀금속을 받지 않으려 했고 빌려 쓴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주저하면서 사양하지 않았냐, 액세서리를 잘 쓰고 돌려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는 변호인들의 질문에 이 회장은 모두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2022년 5월 마지막으로 2천만 원대 귀걸이를 선물한 자리에서 추가로 박 전 검사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더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청탁을 할 수 없을까 봐 사위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 공직자를 부동산 정책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오늘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정책과 입법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 소속 여당 의원들 중에도 다주택자가 상당수 포함돼 논란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부동산 관련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 16명 가운데 6명이 다주택자로 집계됐습니다. 민홍철, 송기현 의원은 서울 아파트 한 채와 각각 지역구인 김해와 원주에 주택 한 채씩 소유한 2주택자입니다. 간사인 복기왕 의원과 윤종군 의원은 지역구 아파트만 2채를, 문진석 이건태 의원은 1주택에 더해 배우자가 상속받은 주택 한 채의 일부를 소유했습니다. 다만 윤 의원은 이미 아파트 한 채를 팔았다고 밝혔고 장모가 거주 중이라는 복 의원을 제외한 의원 4명은 집 한 채를 매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다루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여당 의원 15명 중 4명이 다주택자입니다.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서울 지역구 아파트 한 채와 해외 근무 중인 배우자 소유의 미국 주택 한 채, 김영환 의원은 지역구인 경기 고양과 대구에 각 한 채씩, 정일령 의원도 지역구인 인천 송도와 판교에 각 한 채씩을 소유했습니다. 박민규 의원은 지역구인 서울 관악 오피스텔 11채와 아파트 한 채, 충남 당진 건물 한 채를 보유했는데 매각 계획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임위 3곳을 합쳐 45명 중 9명,
부동산 정책을 다룰 여당 의원의 20%가 다주택자였습니다.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실 걸로 보이고 일부 다주택자 의원들은 자발적으로 매각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집을 팔면 자신도 팔겠다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최근 보유주택 6채 가운데 서울 구로 아파트와 지역구인 충남 보령 아파트를 제외한 4채를 처분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개막을 이틀 앞두고 10개 구단 선수와 감독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롯데 김태형 감독의 촌철 살인이 개막 미디어데이를 지배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승 반지를 향한 열망부터 2연패의 도전 선언까지 각자의 세리머니로 포문을 연 미디어데이. 목표 순위로 1위를 지켜둔 대부분의 팀과 달리 롯데는 손가락 4개를 펼치는 현실적인 예측으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올 초도 그렇고 살다 별일을 다 겪었는데 참 하여튼 올해 선수들이 많이 단단해졌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시즌 충격의 12연패로 가을 야구가 좌절됐고 스프링 캠프에선 일부 선수들의 도박장 출입으로 징계까지 받은 상황. 선수단 전체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당기고 싶은 변화의 방아쇠는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방아쇠를 좀 많이 당기고 싶습니다. 그래도 시범 경기 우승으로 반전을 보여주면서 9년 만에 가을 야구 복귀도 예고했습니다. 사세요. 왜냐면 아니 사셔서 지금부터 입으세요. 날씨 쌀쌀하니까 지금부터 입고 가을까지 쭉 입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사세요. 아무것도 없이 시범 경기 1위를 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선수들도 준비를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오고 그 좋은 결과로 자신감으로 시즌을 잘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모레 개막전을 시작으로 6개월여의 대장정이 막을 올리는 가운데 NC는 왼손 에이스 구창모를 선발 투수로 예고해 유일하게 국내 선수가 개막전 선발로 나서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태현입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에서 화제가 됐던 이른바 어뢰 배트가 올해부터 KBO 리그에서도 허용이 되는데요. 선수들은 아직 조심스러운 반응입니다. 작년 초 메이저리그에서 홈런의 비결로 소문났던 어뢰 배트. 시애틀의 칼룰리도 이 배트를 사용한 뒤 포수 최초로 60홈런을 기록했는데요. 배트 중심부를 손잡이에 가깝게 옮긴 게 장타 생산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본 프로야구에서도 지난해 어뢰 배트가 등장했습니다. KBO 리그에서는 승인을 받지 못해 금지됐는데 올해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두산의 외국인 타자 카메론처럼 일찌감치 어뢰 배트로 훈련한 선수도 있지만 대다수의 선수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중심부가 좀 밑에 있으니까 좀 전 느낌이 강하죠. 어뢰 배트는 저랑 좀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올해 시범 경기에서 홈런이 부쩍 늘었는데 어뢰 배트가 변수로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자 배구 정규리그 1위 팀 도로공사가 챔피언 결정전을 앞두고 김종민 감독을 사실상 경질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구단은 김 감독이 재작년 코치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것을 문제 삼았는데요. 송기성 기자입니다. 지난주 열린 포스트 시즌 미디어데이에서 김종민 감독은 도로공사의 우승을 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도로공사 감독 김종민입니다. 우승 누굴까? 도공. 오. 그런데 사흘 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도로공사 구단이 오는 31일로 계약이 만료되는 김 감독에게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한 겁니다. 김 감독은 다음 달 1일 시작되는 챔피언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 뭐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31일까지 좀 뭐 해달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 중입니다. 선수들도 분위기가 좀 더 이상해질 것 같고. 김종민 감독이 10년간 2차례 우승을 이끌었고 챔피언전도 엿새밖에 남지 않았지만 구단은 재작년 벌어진 코치 폭행 논란으로 사실상 경질을 택했습니다. 당시 김종민 감독이 소속팀 코치와 언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해당 코치가 김 감독의 위협적인 행위로 고통받았다며 고소해 현재 김 감독은 약식 기소된 상태입니다. 김 감독은 법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지면 정식 재판을 청구해 폭행 혐의부터 벗겠다는 입장이지만 도로공사 선수들은 감독 없이 챔프전을 치러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MBC 뉴스 송규성입니다. 동계 패럴림픽에서 우리 선수단 MVP로 뽑혔던 김윤지 선수는 미소 천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스포츠를 통해 세상에 도전하라며 긍정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처음 출전한 패럴림픽에서 크로스컨트리와 바이애슬론을 넘나들며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따내 단일 대회 최다 메달리스트가 된 김윤지. 각종 포상식에 청와대 오찬까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직은 기자회견이 신기하기만 한 표정입니다. 진짜 내가 뭔가를 하긴 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좀 영광스럽고 받아쓰기 할 때 밑에 그려져 있는 회색 글씨처럼 밑바탕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운전면허도 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싶다고 하네요. 김윤지는 다음 목표로 계주 메달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경기를 보고 힘을 얻었다는 사람들을 향해 응원의 메시지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 번 이 벽을 깨트리면은 또 다음 벽을 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체육이 세상을 좀 깨부시고 나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월드컵 때 착용할 새 유니폼을 받았습니다. 모레 코트디부아르와의 평가전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입니다. 목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오늘 오후 3시를 기해 산불경보가 경계 단계로 올라간 만큼 대기가 매우 건조한 상태입니다. 내일도 건조함은 이어지겠고 공기질도 좋지 못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약한 저기압이 한 차례 지나면서 아침 사이 경기 서해안 일부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이후 북서풍을 따라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전국이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오늘 경북 김천의 낮 기온이 24.8도까지 오르면서 5월 중순 기온을 보였습니다. 이런 높은 기온,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닌데요. 이건 북극 위에서 내려다본 상층 대기의 흐름과 온도입니다. 한반도는 여기 있고 미국은 여기에 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라시아 대륙에 자리 잡고 있고 반대로 북미 쪽으로는 찬 공기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번 주말 기온을 보면 유라시아는 평년보다 높고 반대로 북미 동부는 평년을 밑돌겠는데요. 당분간 이러한 패턴이 유지되면서 한반도는 평년보다 따뜻한 봄이 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전국 날씨 보시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엔 아침까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7도, 광주 8도를 보이겠고 낮 기온은 서울 20도, 대구가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다음 주 초 기압골이 한 차례 통과하면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브리핑이었습니다. 목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